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형사소송법 OT 강의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저희 이제 이 법무사 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공부하시기에도 생소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것을 암기하고 내가 이걸 시험장에 쓰겠다라고 하기까지의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정 부분의 시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공부하기 쉬워지는 좀 독특한 형태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형사법이다 이렇게 묶여서 형법과 함께 각각의 50점 배점으로 이제 시험장에 기출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법 50점, 그 다음에 형소법 50점으로 이제 이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고, 첫째 날이죠. 그래서 첫째 날 오후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과목에서 이제 민법을 고된 시험을 이제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시간으로 옵니다. 자, 저희가 형사법 과목 같은 경우는 공부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형법과 형소법을 묶어서 형사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만큼은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저희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1차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지만 형사법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소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법무사 시험 2차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부를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형사법이나 민소법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과목이라서, 처음 하는 과목이라서. 그래서 빨리 내가 이걸 해야지, 적어도 1회 독이라도 돌려놔야지 내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형사법 공부를 먼저 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공부의 그 커리큘럼을 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 할애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때문에 이 형법과 특히 이제 형법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형사소송법을 하려니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민사법은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죠. 민사법은 그 배점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라서 형법과 형소법을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중에 되면은. 왜냐면 이거 그냥 내가 꽈락만 면하고 40점만 넘기고 그냥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형법과 형사법에만, 형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법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좀 재밌죠, 과목 자체가. 재미를 느껴서 이것만 이제 깊게 파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또 깊게 팝니다. 아주 깊게 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많이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수험생들 딱 거의 양분되는 형태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여기만 드립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형사법에 아주 대단한 고수가 되어 있으신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이런 형태든 시험장 가가지고 맞는 점수는 40점에서 60점 초반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민법도 비슷한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과목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분량에 따라서 분량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요게 조금 이상하게 저는 느껴졌던 겁니다. 제가 수험 공부할 때는 요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자, 저 같은 경우는 형법을 좀 재밌어 했고 형사법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였던 케이스인데, 자, 제가 수험생 때 계산 한번 해보니까, 자, 형법에서 30점에서 35점을 맞고, 형소법은 제가 조금 더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5점에서 뭐 플러스 잘 맞으면 40점까지 맞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자, 그렇다면 적어도 70점, 65점, 70에서 많게는 75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형법 시험을 아주 잘 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제 24회 법무사 시험이었습니다. 형법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형소법도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한자를 잘못 읽어서 조금 포섭을 잘못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조문 포섭을 잘못한 게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합쳐 보니까 60점이 나왔습니다. 63점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35점을 기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35점에서 한 그 정도 플러스를 기대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와 보니까 60점대 초반이 나왔다는 겁니다. 60점대 초반이 나왔다.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특히 형법에 자신 있었던 분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다 60점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65점 전후로. 그리고 제 주변에서 형법을 포기하셨던 분들, 나는 형법을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꽈락만 면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또 시험 결과가 나와보니까 55점 플러스가 나왔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형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수험을 겪고 나서 느꼈던 형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할 양이 초반에 많습니다. 초반에 많고,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가고 나면 공부할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민법이나 부등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과 그 다음에 부등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등법이야 이제 그 개별적인 역량을 좀 많이 타는 과목이라서 그렇다 쳐도 민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도 공부할 양이 많지만 마지막까지 공부할 양이 계속 많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사법 같은 경우는 공부할 양이 초반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이죠. 생소해서 엄청 많은데 막상 나중에 돼서 저희가 2순환, 3순환, 이제 그 학원가에서 흔히 불리는 2순환, 3순환, 그리고 마지막 최종 특강 요 시즌쯤에 가면은 공부할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급격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공부할 게 없는데 다 알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조로서 공부를 해서 이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딱 시험을 보면은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자, 분명히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했다. 그리고 형법이나 형사법에, 형소법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험장 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걸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셨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요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 가성비가 안 좋은 공부네. 가성비를 따져야 하는 공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요런 과목들, 공부할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과목들은 가성비를 따질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가성비를 따질 과목이 아니고 얘네들은 무조건 시간과 노력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과목인데 형법과 형소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부할 양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에서 공부할 양과 성적이라는 어떤 적정선에서 접점을 찾아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과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제가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과목만큼은 형사법만큼은 전략 과목으로 삼지 마시라. 요 취지입니다. 전략 과목으로 삼지는 마시라. 전략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70점 이상을 노리는 겁니다. 70점 이상을 노려서 민법에서 한 40점 맞고 40에서 50점 맞고 나머지 과목에서 50점 전후로 맞고 전략 과목에서 70점 맞아서 점수를 빡 띄어서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전략 과목으로 삼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목 자체가. 왜냐하면 포기한 사람과 아주 열심히 공부를 여기다가 시간을 쏟아부은 사람과의 점수 차이의 갭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고점도 있고 최저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간 쪽에 포섭되는 인원의 수가 저희가 점수를 그래프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은 한 요런 느낌으로 포섭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사법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느낌인 겁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 중간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에 어떤 차별점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과목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지 마시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형사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전략 과목을 삼지 말라는 거는 대충 공부하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초반에 처음 공부하실 때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잡아놔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에너지도 많이 할애해서 자, 이때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되면 좀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자, 이걸 지금 다시 되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편해지고, 자,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공부량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일정 점수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수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의 다른 말입니다. 자, 내가 공부를 처음에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됐을 때라면 내가 어느 정도 뭐 예컨대 50점에서 한 55점 정도는 두 과목 합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자, 그리고 전략 과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따라서 전략 과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50점에서 60점을 깔아주는 과목은 된다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전략 과목이 될 수 없는 과목이다라는 얘기는 점수를 높게 올리는 것이 어렵지 이 중간쯤에 속할 수 있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하게 합격 커트, 저희가 요즘 합격 커트가 5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죠. 50점대 초반과 60점대에서 머무르게 함으로써 내 점수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과목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민법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가 꽈락이 나옵니다. 민법은. 그리고 민소법 과목도 3과목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가 꽈락이 나옵니다. 저희가 서류가 있다라고 해서 꽈락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특히 이제 3과목과 4과목의 꽈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 민소법 그리고 민사 신청 서류 소장 작성 과목이죠. 물론 제 소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꽈락이 안 나오시겠지만 자, 어쨌든 그리고 4과목 부등법과 부등신청서입니다. 은근히 자 여기 요 두 개 서류 과목 믿고 공부 여기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 꽈락이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목들은 오히려 꽈락이 나올 위험이 있는데 형사법은 꽈락이 나오기가는 또 어렵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부다. 자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자 형사법은 초반에 잘 잡아야 됩니다. 초반에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 잡은 실력을 가지고 저희가 수험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초반에 잘 잡아놓고 그걸 수험에서 끝까지 가져간다. 그래야지만 뭘 탈피할 수 있냐? 초반에 잘 잡아놔야지만 초반에 에너지를 쏟고 공부량을 늘려놔야지만 이 생소하다라고 했던 처음에 느꼈던 이 과목을 처음 느꼈던 이 감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그 마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그럼 나는 일단 모든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렸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토대로 이 자신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형사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민사법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사법 공부에.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큼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과목은 일단 잡혀 있으니까. 이 과목은 충분히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에 에너지를 좀 쏟아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공부들, 이 부담스러운 공부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점수를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사법의 특징입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물론 저희 형사법 시험도 어렵게 나오려고 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원 행시와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 시험을 기출을 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는데 법원 행시도 상당히 어려운데 사무관 승진 같은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 너무 실무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법도 어렵게 나오려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지만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만큼은 또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 때문이죠. 2차에서 처음 만나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내는 느낌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험의 그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문제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파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초반에 열심히 해놓으면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이제 처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 형사법 과목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법 공부를 가장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형사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고 다음 번 공부할 때 조금 더 진득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 꽉 잡아놔야 되겠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꽉 잡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편해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수험에서 우러나왔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강의를 하면서 지켜봐왔던 많은 수험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역시도 간접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형사법 같은 경우가 법무사 시험에서만큼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잡아 놓으시면 나중까지 든든한 어떤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요 정도. 다만 내가 형사법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사법 쉽고 재밌네. 대충 하고 다음번에 넘겨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지없이 꽈락 나옵니다. 물론. 왜냐하면 요 특징 때문이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이만큼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저희는 이제 형사법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형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형사법 그중에서의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은 이제 50점 배점을 가지고 있고 자, 시간 할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둘 다 이제 절반씩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편하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당일 시험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겠다라고 싶은 것부터 먼저 선점하셔서 하시되 다만 형법과 형소법은 시간 배분은 거의 균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쓸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50점 배점은 대부분 다 판례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경우가 판례가 문제가 나오고 이 판례가 최근 들어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이 판례가 최신 기출, 이 최신 기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 1년 내에 있었던 아주 극최신 기출들이 시험화가 돼서 케이스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지금 저희가 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그 중에 2문제에서 3문제는 최신 기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범위를 3년 정도로 넓히면 진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형법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특히 형소법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최신 기출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최신 기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최신 판례라고 해야 되겠죠? 최신 판례. 최신 판례가 아주 중요해지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시험 보는 어떤 과목들보다 더더욱더 어떤 과목들에 비해서도 이제 이 최신 기출의 중요도가 높은 게 바로 형사법이고 특히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특히 시험의 막바지에 갈수록 최신 판례를 누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문입니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사소송법 공부 과목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간단한데 일단 수사와 그 다음에 공소제기 그 공소제기를 통한 공판 절차 이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상소 큰 틀로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파트에서 뭐 강제 수사냐 임의 수사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위수증 그리고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불복 절차들 그 다음에 위수증뿐만 아니라 이 증거와 관련된 뭐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 능력 뭐 전문 법칙 뭐 이런 각각의 개별 파트들이 있고 그 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이론들이 많은데 큰 틀에서 따지면 어쨌든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큰 파트로 골자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조문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문이 적기 때문에 이 각자 이 조문을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지. 이 조문이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준용 규정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형소법에 대한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사 절차에서 생기는 모든 형태를 법원의 강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법원의 어떠한 강제적 수사 파트에 대부분 다 내용을 몰아놓고 이거를 조문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수사 파트가 뒤에 나오는데 다 앞에 걸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가는 요런 형태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문을 제대로 암기하거나 조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저희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조문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문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최대한 많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알고 조문이 적은 만큼 그만큼 암기했을 때 효과가 뛰어납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저는 이제 수험을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례와 조문입니다. 이 판례와 조문.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사실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틀 안에서 각각의 파트의 중요한 쟁점들별로 가지고 있는 이 개별 사례를 각각 각계격파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각계격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민법이나 뭐 형법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례를 끼워 넣다시피 공부를 하시죠, 보통은. 그래서 요런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본다. 이런 식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문이나 아니면 법리에 끼워서 그것을 판례를 다시 거기다가 이제 섞어서 그 답을 맞춰 나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안지가 써지는데 물론 저희도 답안지는 그렇게 써지긴 하겠지만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저희 조문이나 법리의 틀에 사례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례 자체를 통으로 암기해 버리는 겁니다. 개별 사례별로. 그래서 그 사례별로 그냥 각계격파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라서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훨씬 편하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 판례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례를 잘 버무려서 답안지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답안지에 이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문에 대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례와 조문. 물론 이 얘기는 어떤 법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요게 쉽습니다. 어떤 법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례 개별적으로 외우고 조문 개별적으로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를 통해서 자, 결국 이러한 각각의 큰 틀의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흐름대로 배우시다 보면 나오는 이러한 개별 쟁점들이 있습니다. 쟁점. 이 개별 쟁점들에서 나오는 주요 판례들을 각계격파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플로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 과목 전체를 한번 쑥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이런 식의 민법식의 공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자, 요 파트는 요거, 요 파트는 요거, 요 파트는 요거, 요 파트는 요거, 요 파트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쟁점 정리, 핵심 정리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통하는 과목이 형소법입니다.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저희는 최철훈 법무사님의 형사소송법 2023년 형사소송법 조문 판례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가되 이 구조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놓지 않는 형태로 갈 것이고 이 구조를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조문과 판례에 좀 방점을 찍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나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례집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셨을 때 그때 김민준 법무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이 형사법 공부는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만큼은 이렇게 좀 각기격파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를 놓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그거는 꼭 마음속에 가져가시고 이제 나머지는 잘 수업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저희는 35점 이상을 목표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형법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해서 25점 맞더라도 합쳐서 60점. 이 정도면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35점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리엔테이션 하시고요. 바로 잠시 쉬었다가 저희 1강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